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의 기출,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출제된 문항과 관련된 이론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제2강 기출문제 해설과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해설과 풀이 첫 번째 1번 문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의 이론과 그 기본 과정의 연결이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실 때요, 여러분들이 다중의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섞어서 내는 그런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시라고 보시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공부를 다 마쳤다면 이것을 금방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정신결정론. 정신결정론은 프로이드의 이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삐아제 이론하고 상관이 없고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은 상호결정론, 상호결정론은 반두라의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이 되지가 않고요. 요것은 정신결정론은 프로이드. 그 다음에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은 환경결정론. 네, 맞습니다.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은 환경결정론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4번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정신결정론. 정신결정론은 프로이드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번은 틀린 것이고, 5번 메슬로의 인본주의 이론은 환경결정론. 환경결정론은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키너의 이론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학제의 주요 이론과 기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스키너, 행동주의 이론 맞습니다. 자, 강화계획, 그렇죠. 스키너는 행동의 경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강화계획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타임아웃 기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타임아웃 기법은 행동주의 이론의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삐아제, 분석심리 이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삐아제는 인지발달 이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번 틀린 것이 되겠고요. 합리정서 치료는 이것은 앨리스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린 것이 되겠죠. 4번, 메슬로의 인본주의 이론까지는 맞는데요. 자유현상은 정신분석 이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린 것이고요. 5번, 융, 개인심리 이론. 개인심리 이론은 아들러 이론이고 융은 분석심리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번도 틀린 것이고 행동조선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브롬펜 브레너의 중간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1번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시체계라는 것이 바로 개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체계를 우리가 미시체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양한 미시체계, 개인에게 관련된 여러 미시체계들의 이 관계, 이것을 우리가 중간체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번은 중간체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개인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때마다 형성되거나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미시체계, 새로운 환경, 내가 학교를 옮기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할 때마다 나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 체계가 바로 바뀌게 되고 그 체계 간의 관계인 중간체계도 당연히 변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3번입니다. 개인이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된다. 그렇죠. 이 환경, 이 미시체계 안에 우리가 학교도 있고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잖아요. 그 각각의 어떤 환경에서마다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4번입니다. 신념, 태도, 문화를 통해 인간에게 간접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행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미시체계, 중간체계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거시체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일단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미시체계가 각기 다른 가치관을 표방할 때 잠재적 갈등의 위험이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그리고 가정에서 추구하는 가치관, 교회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이 서로 다를 때 잠재적인 갈등이 처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이렇게 브롬펜 브레너가 얘기한 이 생태체계의 어떤 모형들, 이 안에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그리고 거시체계가 있는데 나중에 시간체계라는 것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그 내용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다음 제시된 사례와 관계 있는 개념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죠. 위혼 위기에 처한 부부가 상담을 받아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를 맞게 되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부간의 불화가 개선되고 긴장이 감소되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외부 전문가의 도움으로 라고 얘기하는 것, 바로 우리가 체계의 어떤 그 개념들 중에서 수직적 상호작용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체계와 그 다음에 대상 체계가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수직적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부부간의 불화가 개선되고 긴장이 감소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불필요한 에너지, 나쁜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네겐트로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어떠한 긴장이 감소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설명이 바로 이 네겐트로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엔트로피는 바로 나쁜 에너지, 네겐트로피와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엔트로피는 나쁜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엔트로피 그리고 네겐트로피 시너지를 같이 놓고 보게 되면 나쁜 에너지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나쁜 에너지가 막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외부 전문가의 도움으로 나쁜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네겐트로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에서 이 체계 내에서 좋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시너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으로 불화가 개선되고 긴장이 감소되었는데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고 사랑이 싹트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시너지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엔트로피, 시너지, 네겐트로피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같이 놓고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균형과 항상성 이런 것들도 물론 여러분들이 다 개념을 사회체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여기서 개방체계의 특성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수직적 상호작용은 주로 개방체계의 특성인데요. 이 엔트로피가 바로 개방체계의 특성, 그리고 시너지가 개방체계의 특성, 항상성도 바로 개방체계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트로피와 균형은요, 폐쇄체계의 특성이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회체계는 가족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그리고 집단, 지역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여러 체계들, 이 사회 체계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가족 내의 구조적 변화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족 내의 변화가 바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큰 가족 체계의 변화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가족 내에 있는 개인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싸우게 되면 아이들에게 그 영향이 가는 것, 아이들이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인간의 성격은 조직 생활을 하면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생활을 하면서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영향으로 개인에게 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집단은요, 여러분들이 집단에 대한 실천을 공부하실 때 가장 주요하게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 집단 역동성입니다. 집단 역동성을 활용해서 집단 내에 있는 구성원들을 학습하고 또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 역동성을 활용해서 개개인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도 바로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라는 사회 체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지역사회의 특성은 인간의 성격 형성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자, 여러분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역이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혹은 얼마나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이 내용은요. 1번에서부터 4번까지의 내용은 바로 인간과 사회체계의 상호작용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체계는 바로 환경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개개인 구성원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죠. 상호작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동일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 간에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동일한 문화권에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성격을 가지나요? 그렇지 않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유사한 성격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유사한 성격을 가질 수는 있지만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체계 중에 큰 문화와 관련된, 문화는 거시체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문화는요, 크게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일단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로 크게 나누고 있고요. 비물질 문화에는요, 또 관념 문화, 그리고 이렇게 규범 문화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물질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물건이 바로 물질에 해당하고요. 그 물건을 사용하는 기술들도 바로 이 물질 문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비물질 문화에는 관념 문화와 규범 문화가 있는데요. 자, 관념 문화라는 것은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신념이나 과학적인 진리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관념 문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규범 문화는요, 그 사회체계 내에, 그 문화권 내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관념 문화에는 법과 간습이 포함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설명드린 것처럼 법과 간습은요, 관념 문화가 아니고요, 규범 문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2번, 물질 문화에는 신화와 전설이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질 문화, 여기에는 신화와 전설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죠. 신화와 전설은 비물질 문화입니다. 3번, 문화는 중간체계로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간체계가 아니라 거시체계입니다. 자, 4번, 비물질 문화에는 관념 문화, 규범 문화가 있다. 네, 그렇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규범 문화에는 종교적 신념과 과학적 진리가 포함된다라고 있는데 규범 문화가 아니라 관념 문화죠. 자,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이제는 인간 발달의 단계 하나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태내기의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태내기는요, 엄마 뱃속에 있는 시기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아래 나와 있는 내용들은 태내기 유전질환과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1번, 환경 호르몬, 방사능 등 외부 환경과 임신부의 건강 상태, 정서 상태, 생활 습관 등이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환경하고 관련된 것, 그리고 임신부의 상태가 바로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터너 증후군은 남아가 XXY, XXXY 등의 성염색체를 가져 성염색체하고 관련된 질환이긴 맞습니다. 터너도. 그렇지만 이 터너 증후군은요, 남아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아에게 나타나는 증후군이 바로 터너 증후군입니다. 남아에게 나타나는 뒤에 나와 있는 이 설명은요, 터너 증후군이 아니라 클라인펠터 증후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양수검사는요, 임신 초기에 할 경우 자연유산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임신 중기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태내기 유전질환, 그래서 기형아 검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크게 양수검사와 육모막 검사가 있습니다. 육모막 검사는 양수검사에 비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유산의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육모막 검사보다는 주로 양수검사를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죠? 그래서 양수검사를 주로 하게 되는데요. 임신 초기에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유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검사 역시 임신 중기에 실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 두 가지 비교를 했을 때 모두 다 기형아 검사를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 그런데 이 양수검사가 육모막 검사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고 안전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5번입니다. 다은 증후군은 23쌍의 염색체 중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존재해서 유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염색체하고 관련된 것은 터너 증후군이나 클라인펠터 증후군에 해당이 되지만 이 다운 증후군은요, 성염색체하고 관련이 없는 21번 염색체 이상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다운 증후군입니다. 자, 그랬을 때 7번의 정답은 2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 3, 4, 5번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 여러 가지 증후군이 나오는데요. 여아하고 관련된 건 터너 증후군이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거대 남성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혈우병이라든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남아하고 관련된 성염색체 이상 유전질환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 영아기는 0세부터 2세에 해당하는 시기를 우리가 영아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죠. 이 영아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요, 먼저 우리가 앞에서 이론에서 배웠던 거, 프로이드 이론이라든지 에릭슨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삐아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먼저 기억을 상기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아기 발달 특성으로 프로이드는요, 이 영아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강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강기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릭슨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기본적 신뢰감을 형성하는 시기, 바로 그 시기가 영아기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 신뢰감을 얻는 시기. 그 다음에 삐아제가 이야기하는 시기는 바로 감각운동기입니다. 자, 이러한 특성을 생각을 하시고 영아기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억, 외부 자극에 주로 반사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주로 반사운동을 한다는 것이 이 감각운동기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주 양육자와 관계를 바탕으로 신뢰감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에릭슨이 이야기한, 그리고 구강기의 가장 큰 특성이 바로 이 주 양육자, 모성의 특성을 가진 사람, 돌봄자와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는 내용입니다. 영아기의 특성으로. 다음, 디귿, 대상 영속성이 발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상 영속성은요, 자, 삐아제가 이야기한 감각운동기 마지막쯤 가면 이 대상 영속성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대상 영속성이 뭐냐? 내 눈에 보이다가 보이지 않고 뭔가 물건이 와서 가려져도 아, 그것이 저기 저 뒤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엄마가 지금 내 눈에 있다가 잠깐 사라져도 아, 엄마는 언젠가 다시 돌아오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 그것을 바로 우리가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상 영속성이 발달하는 시기가 바로 영아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리을입니다. 서열화 사고의 특징을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이 서열화가 가능한 시기는요, 바로 이 삐아제가 이야기한 감각운동기가 아니고요, 구체적 조작기가 되어야만 가능한 시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영아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맞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자, 3번이 되겠네요. 자, 9번입니다. 유아기의 발달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유아기, 특히 이 3세에서 6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프로이드의 남근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에릭슨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도성과 제의식 간의 심리사회적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삐아제가 이야기한 전조잡기 시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밑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삐아제 전조잡기 시기로 분리불안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이죠. 전조잡기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불안이라는 것은 애착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이 애착이라는 것은 유아기가 아니고요. 영아기하고 관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영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 중에 하나가 바로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아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자, 2번 내용 살펴볼게요.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시기로 이성 부모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 남근기가 바로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는 시기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에서는 보상 또는 처벌 회피를 위해 행동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상 또는 처벌 회피, 이것이 바로 전인습적 도덕성 발달 단계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시기가 전인습적, 유아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바로 이 전인습적 도덕성 발달 단계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에릭슨의 주도성 대 제의식, 그래서 여기 나오죠. 주도성 대 제의식 단계로 부모와 가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4번도. 자, 5번. 성적 정체성이 발달하는 시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라는 어떤 정체성을 획득하는 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유아기에 가능한 발달 단계의 과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아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볼게요. 자, 자아중심적 사고 특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아동기는 일단 프로이드에서 잠복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근면성 대 열등감 및 심리사회적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근면성을 획득하는 시기. 자, 그 다음에 삐아제의 구체적 도작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아중심적 사고 특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전조작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번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옳은 걸 찾는 거예요. 2번, 동성, 또래 관계를 통해 사회화를 경험한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같이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신뢰감 대 불신감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자, 신뢰감 하니까 뭐예요? 네, 구강기죠. 이거는. 자, 4번 심리사회적 유예기간이다. 이것은요, 에릭슨이 얘기한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형성하고 관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아동기 설명으로 틀리고요. 5번 경험하지 않고도 추론이 가능해지다. 이것은요, 삐아제가 이야기한 추론,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입니다. 청소년기 발달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발달 특성 옳지 않은 겁니다. 청소년기, 자, 프로이드의 생식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릭슨의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 그리고 삐아제의 형식적 도작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자, 요거 생각하시고 풀어볼게요. 극단적인 정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심리사회적 변화. 우리가 이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 정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극단적인 정서 변화를 경험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성적 성숙과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다. 자아정체감 나오죠? 그리고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성적 성숙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삐아제의 형식적 조작에 해당된다. 맞죠? 4번, 힘과 기술이 향상되지만 신체적 성장 속도는 둔화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청소년기는요, 제2의 성장 급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1 성장 급등기는 영학인데요. 그만큼 청소년기의 성장이 급속도로 빨라진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죠. 5번,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계로 인해 갈등과 고민이 많은 시기다. 청소년기, 네, 자의식이 발달하면서 이런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제시된 사례와 관계 있는 개념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 살펴볼게요. 철수는 어려서부터 변호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어요. 법조인이 되는 것을 꿈으로 생각했고 사회에서도 유명한 직업이라 생각해서 법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철수는 법학 전공이 자신의 적성에 잘 맞는지 탐색해보지 못했지만 이미 선택했기에 법조인의 직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마샤의 청소년 전체감 유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마샤의 청소년 정체감 유형은요, 위기와 전념 이 두 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체감의 유형을 나누고 있는데요.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로 이것은요, 내가 무엇인가, 정체감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그래서 위기가 없고, 네, 위기가 없고 전념만 하는, 바로 이 정체감 유실에 해당하는 그런 설명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입니다. 다음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요소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단계에서 성인 초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은요, 바로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대 고립감 중에 심리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스턴버그의 애정발달 이론에서 사랑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16회의 기출이었기 때문에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스턴버그의 애정발달 이론 사랑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요, 친밀감, 그리고 열정, 헌신입니다. 그랬을 때 에릭슨과 스턴버그 중에 겹치는 것은 뭐죠? 네, 1번 친밀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입니다. 중장년기 36세부터 64세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장년기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생산성 대 침체.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 중장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릭슨 같은 경우는 생산성 그리고 침체 간의 심리사회적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중장년기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단어, 개념 중에는 인생의 황금기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생산성 대 침체성이 그 심리사회적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맞는 내용이죠. 에릭슨의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전인습적 도덕기에 해당한다. 전인습적 도덕기는요, 사실 유아기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자, 보통 대개는 중장년기는 인습적인 도덕성 발달 단계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중장년기에 자녀가 떠나가면서 결혼해서 나가면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융의 이론에 의하면 개성화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번의 정답은 중장년기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디귿, 리을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마지막입니다. 노년기, 성인 후기, 65세 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전반적으로 노년기가 되면요, 이제 퇴화하는 단계입니다. 퇴화. 노화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발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 퇴화라는 건 발달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에릭슨에서는 자아통합, 심리사회적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아통합을 하게 되면 지혜라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1번 시각, 청각, 미각 등 감각 기능이 약화, 그리고 점차 약화. 자, 모든 것이 다 퇴화되는 거예요. 자, 2번 키블러-로스가요, 인간의 죽음에 적응하는 5단계 중 마지막 단계를 타협 단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키블러-로스의 죽음에 적응하는 5단계. 첫 번째가 부정, 두 번째가 분노, 그 다음에 타협, 우울, 수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단계는요, 타협이 아니고요, 바로 수용이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신체 변화에 대한 적응, 인생에 대한 평가, 역할 재조명, 죽음에 대한 대비 등취 발달 과업이다.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발달 과업이 되겠고요. 에릭슨 자아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절망감을 느끼는 시기가 바로 노년기입니다. 자, 신장 기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들에 걸리게 되고 소변번호 횟수도 증가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퇴화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 노년기의 어떤 특성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노년기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바로 죽음에 적응하는 5단계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기출문제 풀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